자, 그러면 이제 그 미래행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자체도 이제 전에 있는 교과서 비슷하죠. 예. 그 개항 후에 일본 상인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 그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사재판권을 악용해서 약탈적 무역을 했던 내용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영국산 면제품을 싸게 이제 사서 조선에게 비싸게 파는 중개 무역을 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 예.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량으로 인제 구매를 했고요. 그 쌀값이 폭등하면서 인제 조선 민중은 궁지에 시달렸고, 농촌의 직무록 공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 예. 그다음에 중개물을 통해서 막대한 이제 부를 조선 상인들도 기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항 이후에 인제 일본과의 무역에서 쌀과 면을 교환하는 체제를 미면 교환 체제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내지 통상권이 인제 획득한 이후에 인제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 청나라 상인들은 서울까지 들어와 상점을 개설할 수 있었고, 허가를 받으면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외국 상인이 내륙으로 인제 점차 진출하면서 객주, 보우상 등의 중개 상인이 큰 피해를 입었고, 서울 상인들의 상권도 크게 위협받았었다는 거. 이 내용들. 그다음에 인제 그 결과 관련된 내용 중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일본으로 쌀이 대량 유출되어 가격이 폭등하자 제주는 판매한 쌀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작일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고요. 예, 고리대에 시달렸던 이제 농민은 잊지 않는 벼를 일본산에게 싼가분을 팔아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도선매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지주는 쌀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토지를 사들여 지주대를 더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국주의 열강이 경제 침탈에 열을 올리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 중에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메가다 화폐가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화폐 정리사업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인제 그 앞에서 인제 그 회사 설립하고 상권 장치에 대응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운사 같은 해운 회사를 만들고 상회사를 인제 뭐냐면 설립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1890 년대에는 그 주식회사라는 것들이 인제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상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 인제 상회사의 특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만 좀 읽어 볼게요. 상회사는 정부에게 영업세만 납부하는 대신에 각종 무명 잡세를 면제받았다. 또한 동일 업종의 무허가 상인들의 영업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고, 상회사는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으며 개항장과 내륙 간의 무역에 종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을 실시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방공령을 내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차사 조병식은 조일통상 장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외국 담당 관청에 알려 방공령을 실시했는데, 일본이 나중에 이제 통보를 늦게 받았다 해서 이제 철회시키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권 수호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서 국제 보상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만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국제보상기성회가 조직되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이 모금운동에 앞장섰다. 예, 담배를 끊어 성금을 내자는 운동이 나왔고, 부녀자는 비녀와 가락지 같은 폐물을 모아서 성금을 내기도 했다. 자, 일본 유학생이나 미주, 러시아 교포도 이 운동에 동참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성운동의 시작이라 평가받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제보상운동에서 여성들이 폐물을 모아서 성금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자, 6.16 통일만에 사회 참여에 제안을 받았던 여성이 민족의 위기에 직면하여 당당히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런 점에서 국제보상운동은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보상 취재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금성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금성교과서도 이제 비슷비슷한 거죠. 거유지 무역이 있고 약탈적 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지 통상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조정 산미 수용 무역장을 통해서 내지 통상권이 있다라는 거. 자, 조일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관세 자주권은 일부 인정됐으나, 자,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협정 관세 때문에 그래요. 협정 관세. 그래서 일본하고 협정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일부 뭐냐면 자주권은 인정받지만 완전한 건 아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제국주의 열강 이권 침탈 관련된 있는데 최국 대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득을 얻었다.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이 1890년 경인선 부속권을 시작한 이후 프랑스와 일본도 철도 부속권을 이제 차지하게 됐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경인선 부속권을 사들였고 1898년에 경부선 부속권을 확보했다. 또한 너일 전쟁 때 프랑스가 반납한, 그러니까 정부에 반납한 경의선 부속권과 경원성 부속권까지 강압적으로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로써 일본은 그 의미죠. 자, 대륙 침략을 위한 한반도 남북을 연결한 철도 부서를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일본의 이제 토지 침탈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이제 세우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이 여기 좀 자료 설명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1908년 3월에 일본에서 제정된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을 순종한 제의 재결을 얻어서 일본과 대한제국에 동시에 공표했다. 자, 이 법령에 의거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성립되었다. 회사 설립 목적은 식상호흡의 길을 열고 부원을 개척하여 민력을 함양을 기도해 한국민으로금 문명의 혜택을 잊게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제 한국농민의 수탈에 앞장섰다. 자, 이 회사의 설립과 더불어 대한제국 정부 출자부는 논, 밭, 잡종지 등 대규모 토지를 인수받았고 1910년 무렵에 한국 내 토지를 매입했다. 자, 이렇게 확보된 토지는 450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 토지는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 농민들의 쌍가를 팔아넘겼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금융재정과 함께 화폐정리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화폐정리사업 관련된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 여기에다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죠. 백동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백동화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동화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서 1892년에 전한국에서 주전 화폐로 액면가 이전 5품으로 상평통부 1문전 25개에 해당한다. 1892년에서 1904년까지 발행한 백동화는 발행총액의 88%를 차지했다. 이게 다량의 위조 화폐까지 유통되면서 백동화의 이제 실제 화폐 가치는 명목 가치보다 크게 미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백동화를 위조했던 주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체가 있죠. 하나가 이제 일본 상인들이 위조했고, 또는 일부 한국 상인도 위조했고요. 정부도 질 낮은 백동화를 많이 발행을 했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백동화는 화폐 정리 사업의 준비 단계로 1904년에 11월 전환국이 폐지되면서 주조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메가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한제국 화폐 조례 공포에서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일본상의 내륙 진출과 관세 징수 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문지 수생 사건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조일무역 구칙 체결 후 일본은 조선 대표와의 추가에 의해서 하무대 출입에서도 수년간 면세를 허용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후 조선은 1878년 부산 두문지에서 일본과 무역을 하는 조선 상인들 상대로 관세를 징수했다. 자, 징수가 이제 시작되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 관세를 징수했다는데 원민은 이거 관세라는 표현이 아니죠. 이금이에요, 이금. 예, 이금이고 현대식 표현에 따르면 이걸 비관세라고 하죠. 비관세. 비관세라는 건 뭐냐면 관세는 아니지만 관세에 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비관세인데 여기에서 이금은 비관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비관세. 그래서 이 비관세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일본하고 이제 통상조약 개정할 때 일본이 요구했던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관세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전에 종전대로 했던 비관세 같은 이금 같은 비관세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이제 주는 대신에
비관세 조항을 폐지했죠. 그러니까 비관세를 폐지했어. 요걸 이제 이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세보다는 이금 또는 비관세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징세가 이제 시작되자 무역거래 물품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이제 일본 상인들이 몰려와서 항의했다. 자, 조선 정부에서는 내국인들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본이 상관한 일이 아니라고 태도를 취했다. 자, 일본은 이를 강화도 조약에 대한 위반 행위를 보고 조선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하고 무력 시위를 벌였다. 결국 조선 정부가 이에 굴복하여 관세 징수를 중지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문지 수세 사건은 조선 정부와 일본 간의 어떤 조약에 관련된 것,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전대로 이제 교린 관계 때 이금 걷었으니까 우리 걷겠다. 근데 뭐냐, 그 무관세를 해놓고 왜 걷냐, 뭐 이렇게 차이죠. 자,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제적 구국운동 보면 근대적 상해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있고 은행 설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여러 은행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자,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때 은행 설립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선은행이 나오는데, 조선은행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은행으로서 1896년 전현직 관료들이 설립하였다.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1897년 2월부터 국고 충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영업을 시작했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1901년 사실상 폐점했다. 한성은행은 1897년 서울에 설립된 민간은행으로 그 당시 항실 및 재산 관리를 주로 담당했고 1905년에 금융공황 이후에 일본의 자본 지배를 받았다. 자, 이 금융공황이라는 것은 메가드 화폐개혁 이후에 이제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철은행은 그 1899년에 고종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설립됐으며 일종의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으나 그 당시 국권 피탈 위해 조선의 강요로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공령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조율통상 장정에 따라서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1개월 전에 문서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냐면 방공령 처리한 사건이 있고, 상권수호운동과 이권수호운동. 상권수호운동은 이제 그 한국중앙총회가 했던 운동이고요. 이권수호운동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가 이제 추진했던 운동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독립협회가 이제 추구한 이권수호운동은 러시아는 반대하는데 미국과 영국한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철도 부속권과 강산 채굴권 요구에 대해서는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 기회로 여겨 환영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독립협회 양명성 모습이 그게 있죠. 예. 그다음 항모지 개간권 이제 요구 철회에 관련돼서 있고 그 과정에서 뭐냐면 농강 행사가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 농강 행사의 의미가 있죠. 일본의 침탈에 맞서가지고 우리나라 자체의 개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근대적 농업회사를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제보상운동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좀 보면 대한매일 신보 외에도 한성신보도 이게 신문도 참여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국제보상운동 기념비가 대구에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보상운동이 유네스코 기록문화로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국의 국제보상운동은 영국의 언론인과 해외 이주민을 위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외채에 시달렸던 다른 피식민지국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 구외에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등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여러 국가에서 한국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보상운동을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제 국제보상운동이 유네스코 기록 그 유산으로 등재됐나 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등재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세계기록 유산 목록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좀 보세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 이렇게 있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뒤에 이제서 여기까지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포셈 내용을 볼게요. 포셈. 자, 목차를 잠깐 보죠. 포셈 보면 자, 포셈 내용에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볼 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많이 겹쳐 있으니까 뭘 보냐면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보부상과 객주 관련된 내용 있죠? 요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쭉 보면 이제
그 일본의 재정 화폐 작업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 내용을 이제 보고요. 예. 그리고 좀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잠깐만요. 철도 부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세 개만 볼게요. 다 보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예, 기출에 나왔던 것들만 좀 보면서 넘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그 뭐냐면 거의 이제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 보시면 되는데 먼저 123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120페이지. 자, 보부상과 객주 관련된 볼게요. 특히 이제 이 보부상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부상.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후기에 이제 상과업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후기 때 저희 조선후기 때 보고 보부상부터 볼게요. 자, 보부상은 예초에 떠돌이 장사꾼 행상을 비롯해서 전문 장군을 또 성장했다. 그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명칭 내용인데 보상하고 부상 두 가지가 있죠. 보따리 장수하고 부상이었던 이렇게 지게 장수 이런 것들인데 보상은 이제 주로 갖다 파는 물건들이 좀 비싼 걸 갖다 팔아요. 근데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 필수품을 갖다 팔죠. 근데 이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거래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좀 생활이 좀 약간 고달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뭐 처자식과 떨어진 생활을 하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열악하기 때문에 상호 합동 조직, 상호 조직이 이제 상호 합동 조직 뭐라고 하죠? 하여튼 상호 그 뭐냐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이 되게 발달돼 있었어요. 예. 상부 조직이라고 하죠. 상조 조직이라고 하죠. 상조 조직이 되게 발달됐는데 이건 조선시대부터 발달된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부상들이 독점 판매권을 뭐냐면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에게 이제 자신의 조직만 이용해서 정부가 못했던 일을 좀 도와주고 정부가 그것을 대가로 해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줬던 그런 관계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개항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됐던 거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보상과 부상은 서로 영업이 침범한 일이 없었으며 그 대신이 커졌고 상권이 뚜렷이 구분되면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상단 조직이라는 명칭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상당 조직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부상들은 되게 병들거나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이들은 일찍부터 상단을 조직해서 상부상조로 하고 관리의 침탈을 막으려고 상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보부상 조직의 기본 단위가 인방이야. 인방. 그래서 이 보부상들은 인방에 직접 소속되어 봄, 가을에 회비를 냈다. 봄에는 춘수전을 이제 회원이 병들 때 사용했고 가을에는 추부전을 거두어서 회원이 사망할 때 장례비를 사용했다. 상부상중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부상들의 단결이 강하고 규율이 매우 엄했다. 만약 회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인방의 상위 조직으로서 보상과 부상을 각도로 조직했던 도방이 죄를 다스렸고 부상의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죄를 태용으로 무거운 죄는 멍석마이 되고 물밑장을 떼었다. 그래서 보상의 경우에 가벼운 자는 유축자도 그다음 무거운 자는 멍석마이도 했다. 그 과정에서 뭐 죽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부상단이 이제 했던 것이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사발통문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익숙한 거죠? 이거 동학농민운동 때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 동학농민운동 이전부터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그것이 사발통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부상당도 이 사발통문을 자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부상단은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 방법을 사용했다. 주로 이제 나라의 위급한 이들 닥쳐 보부상을 동원할 경우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국가가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산소와 관련된 시비를 이제 벌어지고 상속 농쟁이라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 묘자를 어떻게 쓰였다는 집안이 이제 그 운명이 결정된다 갖고 이 묘자리 논쟁이 상당히 심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보부상이 아내를 잃거나 사망할 경우에 시장에서 보부상끼리 또는 보부상과 간원이 일반 사이 시비가 일어날 때 사방통문을 사용했다. 이렇겠죠. 또한 보부상단의 총회에서 조직의 실무 책임자를 접장을 설출한 뒤에 그들의 놀이인 영감 영점 행정놀이나
강대 논의에 이어서 보부상 고유의 제사인 공문제를 지냈다. 그래서 보부상들은 장을 이제 처음 열 때 이런 논의를 포함한 난장을 벌여서 사람을 모으고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한말 보부상과 상인 조직,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보면 정부에 걸친 조직과 빠른 기동성에 힘입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등 보부상 등은 크게 하락할 때는 19세기 말이었다. 자, 이때 보부상 등은 보잘것없는 자본으로 장씨를 떠드는 장돌뱅이 행기를 영명하게 연급하게 급급한데 그치지 않고 여러 그 방면에 걸쳐서 완성하게 진출했다. 더구나 이 보부상단은 막강한 조직과 단결력 토대로 그 뭐냐면 유력한 세력을 이루면서 커다란 영향을 행사했다. 자, 보부상들은 상호 부조를 위한 자발적 조직뿐만 아니라 간청과 직결된 조직이어서 정부와 관계, 정치 세력의 변동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커다란 변천을 겪었다. 그래서 우선 1866년 병익량을 계기로 정부는 위병 모집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부상 조직에 주목됐다. 이거 보부청을 설치해서 보부상을 관할했고요. 이게 정부 간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보상과 부상의 상단을 따로 성장하겠다. 해상공국을 설치해서 이제 하면서 이 둘을 합쳐서 군구가문에 부속시켰다. 그러니까 해상공국을 설치되면서 둘을 합쳐 군구가문에 부속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공국이 군구가문에 있는 부속 가문 그 뭐냐면 간청이고 그 안에 이제 보상 조직과 부상 조직을 관리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 해상공국 안에 있었던 보상과 부상이 특권을 얻게 돼요. 특권. 뭐 예전부터 특권을 얻기는 했지만 얘네들 이제 시장세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거둘 수 있는 그 징수권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일부를 이제 정부에 상납금을 이제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민중들의 불만을 사게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갑신전변 때 이제 해상공국에 대해서 폐지해라 이런 내용도 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뒤에 동학농민운동 때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뭐 그 보부상들을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면서 보부상의 독점 체제를 타파라 그렇게 욕을 했던 것도 이게 이제 해상공국이 설치되면서 이런 관행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세 형성해서 그중에 일부를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독점권도 얻고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해상공국은 정부의 부상과 보상을 관할하면서 국왕의 하산 2만 전에 그 미쳐놓고 그들의 어려움을 구하는 일을 임무로 삼았다. 자, 이후 이제 해상공국에 여러 폐단이 발생하자 앞에서 얘기했죠. 시장세를 징수하고 여러 가지 행패를 벌이고 그 독점권을 이제 행사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름을 상리국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상리국도 해상공국의 이름만 바꾼 것 뿐이지 실제로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부상은 자단, 보상은 우단으로 이제 칭했다. 또한 보부상들은 이처럼 정부의 후원을 받게 됐는데 1894년에 이제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상업의 길을 편하게 하고 나라의 일을 위해 해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군과 더불어 농민군들 토벌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꼭 당연히 이제 동학농민이 일어날 때 이제 보부상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보부상들을 타파하라 뭐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이미 이제 뭐 해상공국 상리국부터 이렇게 행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행패를 이제 뭐냐면 자행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청일전쟁 와중에 성립된 신정권은 보부상 조직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산림국을 농산하무 상국으로 잠시 기속됐다가 상림국과 상하 각 인방을 해체시키고 보부상의 수사를 또 완전히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시장세 징수를 했죠. 그래서 이때 신정권은 뭐냐면 2차 때야. 2차 때. 2차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그 뭐냐면 세워진 그 박용호 연립내각 있죠. 2차 때 가보개혁을 얘기하고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이 상리국이 폐지가 돼요. 상리국이. 그래서 한동안 이제 보부상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특권도 없어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후 대한제국은 독립협회를 공격하고 협파하는 데 공을 세운 보상을 가보개혁이 이미 성립한 상무회의에서 개편해서 한국협회 청원단 보부상을 상무사로 변경했다. 그래서 상무회의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부상 조직을 상무사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한국협회는 이미 이제 해체됐죠. 이거는 좀 역사적 사실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한국협회가 이제 독립협회하고 해체됐잖아요. 동시에. 그러다가 이제 했지만 이미 이제 한국협회가 독립협회 해산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원 생구에서 상무회의소도 만들고 그게 이제 뭐냐면 가나의 기관으로서 이제 보부상 조직이 상무사를 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변경한 게 아니라 요게 그 가나 간청이고 큰 기관이고 그 밑에 상무사가 됐다. 그래서 상무사가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이제 했던 그 상위국이나 그 당시 해상공국의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특권들 또 다시 되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세를 징수하고 뭐 여러 가지 특권 얻고 이 상무사도 이제 한 거야. 예. 자, 상무사는 자사와 우사도 구성되는데 자사는 부사, 그다음 우사는 보상을 각기 가르했다. 자, 상무사는 조직 구성을 볼 때 관료가 조직의 우두머리 겸임하는 형태로 국가적 규모의 간제 상다로 이제 성격을 가졌다. 즉 갑오기에 상리국이 해체된 후에 4년 만에 전국적인 규모의 보부상 조직이 재건된 거다. 그래서 중간에 뭐 한국협회가 있다고 했는데 한국협회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전국적인 보부상 조직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정치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보부상 중에 이제 친정부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보부상들 조직이 넣고 만든 거고 그때그때만 동원을 하는 그런 협회 형태의 이제 조직인 거고 근데 이제 상회국은 전국적인 조직망이었는데 이것을 상무사는 이거 재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독립협회하고 막 갈등이 있었대. 그때 이제 뭐냐면 그 한국협회도 요구한 게 예전에 상위국가 인방 조직을 좀 약간 복원해달라. 이게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폐지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뭐냐면 조직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해달라는 거야. 임의 단체가 아니라 어떤 이제 이런 단체가 그 조직적인 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뭐냐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상위국과 비슷한 이런 상무사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상무사는 향촌사의 자리 잡은 가운데 공세관과 결탁을 해서 그다음에 천주교세력을 대입하여 향촌사에 둘러싼 갈등을 빚었고 자, 제2차 제주 교환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정상무사와 천주교세력의 유혈 충돌, 이른바 상교 분쟁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래서 상무사도 이제 예전에 그 보부상 조직과 함께 정부가 못했던 일을 직접 자기가 나서 했다. 일종의 정치 깡패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무사는 상업과 국제무역, 기타 상행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다음에 상무총부라는 최초의 상업신문도 발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무사가 1903년에 보상과 부상을 가다니 공제소로 이제 이관되고요. 다시 상민을 거쳐서 직면으로 넘어갔다. 이게 명칭은 계속 바뀌어요. 자, 그다음 일제 강점과 더불어 이제 일제 보부상 말살 기도에 따라 전국적인 보부상 단체가 이제 거의 소멸됐다는 거. 몇 개만 남은 거 이제 거의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부상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객주인데 뭐 객주는 이제 한말 객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조선 후기 때 좀 하고 여기에서는 좀 볼 게 개항장 객주예요. 개항장 객주. 그래서 거주지 무역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개항장 객주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항장 객주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국교육 때와 더불어 대외교육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대무역에 주문되었던 개항장은 점차 국내 산업에도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 자, 이런 추세 속에 새로운 개항장 객주가 등장했다. 대교육을 관장했던 개항장 객주는 국내의 어떤 그 상업에도 핵심적인 상인으로 부상했다. 자, 수출품 확보하는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객주로부터 그들에게 집중된 제어를 한꺼번에 사들일 수 있었다. 또 각 지방의 판매를 원하는 생산자 상인들 오랜 동안 관계를 가져왔고 이 방면의 전문가였던 개항장 객주에 의뢰함으로써 외국 상인과 직접 접촉함에 따라 혼란을 위협을 벗어나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입품을 판매하는 외국 상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자, 객주의 거래는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건데 우라의 주인에 대한 채무자가 되고 우라를 사는 사람은 채권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객주의 매매 방식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이 개항장 객주는 중간에 매매를 주선하면서 구전을 받았다고 해요. 구전. 이 구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수료죠. 그래서 수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개항장 객주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 뭐 객주도 이제 같이 이제 겸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자 그리고 객주는 또 보부상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이것만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이 보부상하고 객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들이야. 네, 이렇게 보면 자 객주는 상거래 생계 유지상 보부상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상업의 발달로 보부상의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객주와의 결합은 더욱 긴밀해졌다. 그래서 보부상은 보통 객주집 토방에 잠을 잡고 객주부터 자금을 빌리고 상품을 공급받아 상행에 임했다. 또 객주는 객주집에 보부상에 벙들어 누워 있으면 약을 써 교류하고, 왜냐하면 이 보부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결혼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들고 힘들 때 그런 가족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객주야. 객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작기를 일삼아 장사 밑으로 날려 실업을 이루게 된 걸 금하는 풍속 구정을 하는까지 했다. 보부상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술 마시고 이렇게 뭐 노름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마누라 역할을, 이 보부상의 마누라 역할을 객주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부상들은 객주를 그들의 조직에 상임으로 우대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객주나 보부상 중에 상을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냐면 대상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상회사 만들 때 객주나 보부상 집단들이 이제 그 상인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상회사를 많이 만들거든요. 이용익이라는 사람도 이제 보부상 출신이죠, 이 사람도. 예. 객주나 보부상 중에 자본을 모아서 대상이 되거나 상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종교나 교육, 사회활동에 투신하여 큰 발치를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나가서 정치계에 진출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이루는 이루고 활약하기도 했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부상 출신 이용익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강무개혁 때 경제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또 뭐냐면 교육에도 투자해서 오늘 보성전문학교 있죠. 요 고려대학교 전신이었던 보성전문학교를 또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용익 정도는 이제 좀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 철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철도가 몇 페이지냐면 앞에 제가 따로 안 적어놔서. 예. 자, 여기 철도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237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철도 관련돼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주 넘어가서 237페이지 여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철도의 문명성과 침략성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하지만, 이걸 통해 제국지 침략을 했다. 이게 우리는 그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인데 뭐 각자 보시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으로 철도를 이제 놓자. 이게 이제 중요해.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철도를 놓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간선은 좀 힘들고 어, 지선 중심으로 이제 놓으려고 했고, 그 정부나 이제 뭐냐 민간 회사가 이제 개입을 해갖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방해나 뭐 자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기술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죠. 결국 일본이 다 만졌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 힘으로 철도를 부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래서 1896년 국내 철도 규칙이 제정되면서 철도 부수를 위한 준비가 들어갔고, 나가 대한제국 수입 이후에 각종 근대화 시책과 함께 철도 부설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철도산업 간청이 설치되고, 서울과 목표 사이의 철도 부설, 영남 지선 철도 부설을 계획했다. 그래서 주로 지선을 위주로, 간선이나 지선을 중심으로 했는데 계획만 했고 잘 안 됐죠. 자, 그래서 철도사를 이은 이제 그 앞에 철도산업 간청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어서 철도원이 이제 만들어졌고, 철도원은 종래 농상공부의 소관이었던 경부선과 경인선 철도의 감독 사무를 넘겨받았는데, 자, 이용익 등이 계획한 경인선과 경원선 철도 부서가 국내부 직영안이 이제 고정관계 제거를 받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경인선과 경원선은 원래 외국에 넘어갔다니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했어. 특히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박기종이 대한철도회사, 요거 예전에 기초문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철도에서 경의선을 이제 운영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이용이 국내부에 서부철도국을 설치했잖아요. 여기 넘겼잖아요. 예.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있다가 이제 일본이 너일 전쟁 때 이제 경의선을 훌거덕했죠. 예. 자, 특히 이용익은 이 사람 이름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죠.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용익은 국가주도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개성 사이에 토공공사를 시행하면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애썼다. 당시 철도를 자주적으로 건설하려는 의지는 서북철도국이 건설에 착수하려는데 당면했다. 건설에 착수하려는데 당면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해관세를 담보로 하여 건설 자금의 공급을 신청했지만 대한제국은 후일 번거로움을 고려해 이를 거절하는 데서 잘 살필 수 있다. 자, 이처럼 대한제국과 민간이 힘을 합쳐서 철도를 자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자본 조달이 여의치 못해 정체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개입을 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경부선이나 경의선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중형철도 건설하고 나중에는 이제 민간까지 해서 이제 통용 개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 침략의 일부였다. 자, 한국인의 일제 탄압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심으로써 철도를 부설하는 노력이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운수회사였던 사무장이었던 선호숙을 비롯해서 전직 관료들이 앞장서서 경부철도 간선의 역할을 지선으로, 아까 이제 간선은 못하고 지선 중심으로 했다고 했죠. 지선으로 직선에서 강경을 거쳐서 군산에 이르는 철도 및 공주, 목표 사이의 호남철도 부설권을 철도원에 청원하여 1904년에 일부 허가를 맡았지만, 자, 그래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자본 도달이 이제 여의치 않자 일본 자본에 크게 의존한 데다가 일제 시종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한국의 이제 일제 한국 철도 침탈 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메가다의 화폐 개혁 관련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읽어보세요. 뭐 다 읽어보시겠죠, 많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메가다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 285페이지 한번 보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한제국의 재정 자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예, 여기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항실 재정을 해체하여 국유하려고 했다. 그거는 막대한 항실 재정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강점에 걸림돌인 항실의 물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1907년 그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일제는 항실 소속의 각종 수익과 권리를 국고 또는 정부에 이관하거나 폐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종이 비자금으로서 이제 관리하는 그 자금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국고나 정부 이관을 했거나 폐지했다는 뭐냐? 자, 정부와 그 당시 정부는 일제 통제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갖겠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역둔톤, 이게 되게 중요한 토지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철도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역마끼리 연결하는 그 도로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철도가 깔리죠. 이게 교통의 예전에 요지이기 때문에 요게 철도에 깔리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역둔톤들이 이제 철도를 부설할 때 필요한 토지들이니까 요걸 많이 이제 그 일본이 차지해 갖고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철도를 놨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역둔돈 도조 수익과 홍산 전매 사업 등을 국고로 이관한 끝에 1806년 6월에 마침내 항실 재정을 국유화시켰다. 또한 일제는 대한제국 화폐를 모두 없애고 일본 화폐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선 화폐 금융체계를 일본 경제에 완전히 예속시켰다. 이때 일본 화폐는 엔이 아니라 제일은행권이죠. 제일은행권. 이 제일은행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 화폐지만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화폐예요. 예. 1905년에 시작하여 1909년에 끝난 화폐 정리 사업. 그 대한제국의 화폐는 하루아침에 고출로 되어버려 많은 한국인들이 재산이 있는 대신에 그만큼 재산이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백동화 정리는 교환, 공납의 매수,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이제 했죠. 교환하거나 공납하는 매수 세 가지 방법을 했고, 1905년에 7월 1일부터 서울, 평양, 인천, 군사 등지에 교환소를 이제 설치해서 감정이 두고 형체와 모양이 정가와 같은 백동화를 갑종으로 해서 2종 5풍으로 이제 평가하고요. 이보다 떨어진 백동화는 을종으로 해서 1점을 평가하고 질이 낮은 것은 아예 교환을 안 했죠. 교환대를 폐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있고, 그러나 화폐 정리 사업 지점까지에서 백동화 1매가 그 품종이 여하를 막론하고 이전 2종 오리로 유통되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지세를 바꿔도 남는 시증이었다. 따라서 종래 상업 간섭에 따라 어원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고, 이 어원 거래가 왜 중단되냐? 어업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물품을 주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특유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원 거래 왜 중단되냐? 아까처럼 했던 교환을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해요, 상인들에게. 그 상인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 상당히 몰락을 하게 되고,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물주들, 주로 은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융업자들이 또 대거 부실 채권이 쌓이면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자본이나 이런 그 뭐냐면 그 상인들에게 큰 그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원 거래가 이제 갑자기 중단되면서 을종과 별종으로 감정된 그 백동화 그 가치가 떨어져 폐기되면서 도산하는 상인들이 속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앞에 나왔처럼 이제 갑, 을, 병 중에 을과 병을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 나중에 일본인들이 예전엔 나중에는 그 전에 일본인들이 사전에 정보를 얻고 청산을 하고, 일본인들 갑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을과 병을 갖고 있는 상인이나 농민들이 그것도 몰락을 하게 되죠. 결국 대한제국의 강점에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였던 재정 화폐 정리 사업은 이후에 실시된 토지 조사 사업과 함께 일본 측의 자본 축적과 이제 경제 침략에 크게 기여하는 방면에 조선의 이제 산업 자성층 및 농촌 기업적 분흥의 성장을 철저히 봉쇄하는 결과를 가졌다.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의 어떤 결과, 영향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거죠.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국채보상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간이 남아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는 81번이에요. 네, 세 번째 인증번호 81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일제 대한제국 침탈과 국채 증가를 볼게요. 자, 1904년에 너일전쟁에 도발한 일제는 대한제국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되었다. 무엇보다 일제는 제1차 한일협약과 일사늑약을 체결을 계기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력화하는 한편 침략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대한제국 경제 재편을 착수했다. 그런데 일제는 경제 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대한제국의 재정을 예속시키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연 6.5% 보유료 빌려준 차관을 받도록 강요했다. 그러니까 우선 재정 고문 메가다 다나타로는 1905년 6월 물란화폐를 정리한다는 구실로 내세워 관세 수입을 담보해서 일본 다이치 은행으로부터 300원을 차입했다. 또한 국채산하로 그 구실로 국고금 수익을 담보해서 일본의 공채로 모집한 200만 원을 들었고, 그 이어 이제 12월엔 청일은행, 한성은행 보조대부와 그다음 금융조합. 금융조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음. 그래서 일본이 통감보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요게 이제 오늘날 농협의 전신이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와서 얘기해 둔 거고. 하여튼 금융조합의 창립 그 자금으로 150만을 차입했다. 이듬해 이제 2월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자 차관 공세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이제 차관을 이렇게 이제 도입한 내용도 있죠. 그래도 있고. 자, 이러한 차관의 대부분 일제가 대한제국의 이제 재정, 그 다음에 금융, 화폐 부분을 장악한 데 진출했으며, 그밖에 일본이 거주지의 시설과 통감의 자의적 사용을 진출했다. 또 차입금 가운데 상당 액은 이전 채무 상환보다 상한다고 명목을 바꾼 곳서 실제로 도입되지 않고 이미 들어왔던 걸 바꿔치기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예. 그래갖고 채무 상환을 위해서 뭐냐면 차관을 도입했지만 실제로 도입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원상으로 이제 이렇게 조작만 해갖고 실제 도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이제 차관을 도입을 한 것처럼 이제 아니, 실제 차관을 주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이제 그 뭐냐면 예전 그 채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서류 조작을 하고 이걸 이제 뭐냐면 조, 대한제국 정부에게 이제 떠넘겼던, 이걸 이제 우리가 도입했으니까 너희 돈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국채보상 운동의 대두를 볼게요. 자, 일제 경제 침탈에 의해 국권의 약화와 경제 종속이 심화는 한국인들의 국권 상실과 경제적 몰락이라는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빈약한 국고로는 거액의 국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고,
물론 1907년 이전부터 일부 식작층들이 근대 다른 나라의 쇠망 원인을 알게 되면서 국채로 말미암아 국가가 멸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포망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대다수 식작층과 민인들이 일제의 침략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터라 국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했다. 다만 일찍부터 국권 수호 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관료와 식작층 그리고 일본인 상인들이 식작층 지식인층을 얘기하죠. 상인이 경제 침탈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상인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자, 일본 상인의 경제 침탈을 직접 피해받는 상인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이 국채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경상도 지역의 동네 경무관과 산남 찰리사를 영위했던 김강재, 그 다음에 상무사 인원이자 그다음 경상도 징세관이었던 상인 출신의 서상동이 국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들은 이제 1907년 1월 29일 교육계몽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조직했던 대구 강문사에 딸려 있는 강문사 문회를 명칭을 이날 특별해서 대동 강무회로 이제 개칭하고 한편 부사장이었던 서상동은 동네 상인들 국제보상운동 주창에 동참해서 국제보상운동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제 서상동이 800원의 위헌금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제 대구부터 해갖고 이제 이렇게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국제보상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자, 대구에서 시작된 국제보상운동은 30간에 전국에 확산되었다. 상인들과 일반 민인들이 1905년에 일사늑약 이후에 본격화된 일제 경제 침략과 실상을 목도하고 더해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국망을 초래할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자, 이에 대한매일신보, 한성신문, 제국신문 등 민간 신문사들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지원했다. 자, 일반 민인들은 역시 국제보상운동 소식을 접하자 적극 동참하여 국제보상운동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자, 서울에서는 이제 이 운동에 호응해서 국제보상 기성회가 설립됐죠. 이어서 각 지방의 도, 군, 면 단위로 운동을 창동 지지하는 취지서를 발표하는 국제보상회가 설립됐다. 그래서 각지의 일반 민인들이 이 운동에 호응하여 남자는 담배를 끊어 저축한 돈을, 부녀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모은 돈을 모금했고 고종황제도 담배를 끊을 뜻을 밝혔다. 또한 객주를 비롯해 상인들도 단체를 결성해 적극 동참했다. 그밖에 이제 학생이나 하층민, 노동자들도 담배값을 거두어 국제보상금을 의논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외에서도 적극 창동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학생 800명이 정확한 담배값을 모아서 보냈고 그 결과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3개월에 모아진 성금은 27만 원에 이뤘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은 국제보상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비록 형태상으로는 국제보상에 초점을 맞췄지만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 재정 침탈로부터 벗어나 자립적인 민족 경제 수용을 목표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의 목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담배국 타령이라는데 뭐 있고 자, 당시 민인들 사이에 불렸던 담박꽃 타령은 이를 잘 보여준다. 자, 여기에서 담배 수입은 일반 민인들 공격을 처했음을 권고함은 물론 그 외국인들에게 토지를 팔지 말 걸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주적인 북을 꿈꿨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국채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일본이나 이제 외국 자본의 어떤 경제 침투에 대항하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이제 국제보상 운동의 이제 탄압 내용, 일제 탄압과 운동의 중단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국제보상운동은 상인과 민인들 강범한 참여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일제 조직적 탄압과 운동 주도 세력들의 소극적 대치로 1908년 이후에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제는 이 운동의 목표가 국권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탄압했다. 통감부는 대한민신보를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구실로 내서 양기탁을 구속했고 또한 일제는 신문사 사주였던 배대들 국왕을 추방하기 위한 공작을 끄지게 폈다. 4차례 공판권 때에 결과 양기탕은 무죄로 석방됐으나 일제 계속된 방해로 국제보상운동은 더욱 진정되지 못했다. 한편 일부 식작층과 자산가층은 이 운동의 효과를 회의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참여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에 국제보상운동은 일제 탄압과 운동 자체에 대한 한국인 내부의 인식 편차를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일제 탄압도 있지만 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국제보상운동은 비록 일제 방해 실패를 했지만 여기부터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의해 영향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대다수 일반 민인들과 다수 상인들이 자발적인 예국 정신이 발휘되었던 국권 수호 운동으로서 지역과 남녀 구별 없이 전개됐다는 점에서 이후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서 이 운동이 경제운동과 연결되어 민족 경제 기반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민족운동과 경제운동을 결합시키는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양 관련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들어가면 경제 운동하고 민족 운동하고 이제 연합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산품 예용 운동 뭐 이런 것들 인제 이렇게 있죠. 요거와 이제 물산 장려 운동 관련된 내용들을 요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래서 인제 요렇게까지 해서 끝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인제는 그 사회와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사회 문화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하다가 이제 되면 저 일제 강점기까지 인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